제9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다음은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소개가 되었는데, 가,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과 같이 서로 맞돌 때 별이 지구에 접근하기도 하고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면서 시선 속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위 그림과 같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질 때 별은 지구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별빛의 파장이 짧아져서 시선 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별빛은 파장이 짧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청색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과 같이 반대로 행성이 접근할 때에는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서로 맞돌기 때문에 행성이 접근할 때는 별은 멀어지게 되는데, 이때 별빛의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별빛의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별빛은 적색 쪽으로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행성이 없다면, 별 주위에 행성이 없다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맞도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별은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지요. 이러한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 별빛의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중심별 주위에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운동할 때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일치해가지고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관측될 때 별빛의 일부가 행성에 의해서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밝기 변화가 이 그래프와 같이 밝기가 주기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식현상을 이용한 행성 탐사 방법이라고 하지요. 만약에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운동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밝기 변화, 주기적인 밝기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방법, 이 방법이 식현상을 이용한 행성 탐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미세 충격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별 A가 별 B 앞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그 주위에 있는 행성까지도 함께 지나가면서 뒤쪽에 있는 별 B의 밝기가 중심별 A에 의해서도 밝기가 변하게 되지만 그 주위에 있는 행성에 의해서도 밝기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별 A와 행성이 뒤쪽 별 B로부터는 별빛을 굴절시켜 가지고 지구에 도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아져서 도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별빛이 별 A에 의해서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행성에 의해서도 일시적으로 밝기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행성을 찾아내는 방법, 이게 미세 충격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하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크다. 맞지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이 그림에서 공통 질량 중심, 이 그림에서는 공통 질량 중심이 별과 아주 가까이 있는데 행성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면은 공통 질량 중심이 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별은 좀 더 큰 공전 궤도를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구에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그 시선 속도가 더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도 더 크게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좀 더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와 다는 행성을 가진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하여 행성의 존재를 확인한다.
나방법은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일어나지요. 행성이 별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중심별의 밝기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다의 방법은 중심별 A의 밝기 변화가 아니지요. 그래프는 중심별 A 뒤쪽에 있는 별 B, 배경별이 되는 별 B의 밝기 변화를 이용해서 행성의 존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디귿, 가나다 모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수직일 때에는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가방법,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행성 탐사 방법에서 만약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별이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방법,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행성 탐사 방법은 반드시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일치해야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방법, 식현상을 이용한 행성 탐사 방법도 이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경우는 행성이 별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밝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방법, 식현상을 이용하는 행성 탐사 방법에서도 반드시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일치해야만 가능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다방법,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수직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공전 궤도면 예를 들어서 화면의 앞뒤쪽으로 이렇게 되어서 수직이 되더라도 역시 행성이나 별 A에 의한 중력은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별 B의 별빛이 굴절되는 현상은 역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일치하든 수직이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귿, 가나 다 중에서 다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수직일 때에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았습니다. 2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맞돌 때, 그림과 같이 별도 시계 반대 방향, 행성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로 맞돌 때 별이 지구에 접근하기도 하고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면서 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별빛의 파장이 짧아져서 청색 편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별빛의 파장이 길어져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현상, 이걸 통해서 별 주위에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가로축이 T1, T2, T3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은 시선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지구에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선 속도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선 속도가 0인 것은 별이 지구에 다가오지도 않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치, 여기 T2라든가 T4의 위치가 됩니다. T2라든가 T4의 위치는 지구 기준에 했을 때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선 속도,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가 0이 됩니다. T2하고 T4. 그리고 여기 T1은 가장 빠르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값으로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빨리 다가오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이 T1의 위치는
바로 이런 위치죠. 여기 T1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부분에 있을 때는 바로 지구로 우리가 바라다보는 시선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 T1의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T3의 위치는 후퇴 속도가 플러스로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빨리 멀어지는 위치가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 위치가 되죠. 여기 T3가 되면은 우리가 바라다보는 시선 방향과 일치한 방향으로 바로 멀어지기 때문에 가장 빨리 멀어지게 됩니다. T3의 위치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T1, T2, T3, T4의 위치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T1에서 출발해 가지고 T2, T3, T4, 그 다음에 T5가 되면 다시 여기 오게 됩니다. T5가 되면은 가장 빨리 접근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T1과 같은 위치가 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T1에서부터 T5까지 이것이 바로 별의 공전 주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별이 한 바퀴 공전 운동하는 동안에 그 주위에 있는 행성도 서로 맞돌아 가지고 똑같이 한 바퀴를 돌게 되지요. 그래서 T1에서 T5까지는 별의 공전 주기지만 이 시간은 행성의 공전 주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T1일 때 중심별은 지구로부터 멀어진다 아니라고 그랬죠. T1일 때는 지구로 가장 빠르게 접근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까워진답니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T2일 때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행성이 중심별보다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 T2일 때 별은 이 위치에 오게 되지요. 그래서 별은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성은 별이 T2에 위치해 있을 때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가장 멀게 됩니다. 행성은 별이 T2에 있을 때 행성은 가장 멀리 이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별보다 가깝다가 아니라 멀다지요. 가장 먼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만 맞았습니다. 3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가 주기적으로 똑같은 밝기만큼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행성에 의해서 별이 가려지는 식현상위에서 나타나는 경우죠.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마다 이러한 밝기 감소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T1일 때는 밝기가 가장 많이 감소하고 그 기간의 정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우리가 바라다보는 지구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다보는 시선 방향의 정면에 놓이는 경우입니다. T1 그리고 T5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정면에 오는 경우지요. 그래서 여기서 T1에서부터 T5까지가 행성의 공전 주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디귿 T1에서 T5까지의 시간은 행성의 공전 주기에 해당한다. 디귿 맞았습니다. 그리고 T1에서부터 T5까지의 가운데가 되는 시기, 이 시기는 바로 행성이 지구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이 별 뒤쪽에 오는 때가 됩니다. 행성은 별이 뒤쪽에 위치하는 때가 여기서 T3가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단 지구와 이 행성의 질량 중심 간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 첫 번째 T1일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라고 그랬는데 지구가 이 앞에 있는 때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식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T1일 때는 가장 어두워진 시기의 정가운데가 될 때이기 때문에 정면을 지날 때입니다. 정면을 지날 때,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봤을 때 행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날 때인데 이때 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맞돌게 되지요. 그러니까 행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별은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운데 공통 질량 중심이 요 사이에 있게 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이동하지요. 그래서 별은 이때 지구로부터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가오는 경우가 아니라 별은 왼쪽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선 속도는 0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하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크다. 시견상은 행성에 의해서 별이 가려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단면적 파이r 제곱 단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중심별을 많이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하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크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 니은과 디귿은 맞았습니다. 4번 그림 가는 행성 A를 여기 행성 A를 거느린 별 A가 여기 보이죠? 별 A가 행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행성 A를 거느리고 있는 상태에서 별 B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지구는 나와 있지 않는데 지구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구가 이런 위치에 있어야만 별 A가 별 B 앞을 스쳐 지나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구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B 뒤쪽에 있는 별 B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과 같이 지구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이 그림과 같이 별 A가 별 B와 같은 방향, 일직선 방향에 있을 때 이때 별 A에 의해서 별 B의 빛이 가장 굴절되어 도달하는 양이 가장 많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별 B의 밝기가 최대가 되는 때 이때가 바로 지구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별 A와 별 B가 일직선 방향에 있을 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 A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별 A가 요 사이에 또 오게 되지요. 지구, 행성 A, 별 B 이런 순으로 다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별 A에 의한 밝기 증가도 있지만 이 행성 A에 의한 또 굴절 현상에 의해서 별 B의 빛이 지구에 또 추가적으로 도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밝기가 더 많이 더 많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시기가 요때죠. 요때. 그러니까 행성 A가 지구, 행성 A, 별 B 이런 식으로 일직선상에 놓이는 위치, 그때가 기억 시기인데 기억 시기에는 A에 의한 행성 A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났다. 기억 맞았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올라간 거 요것이 바로 행성 A에 의한 밝기 변화가 되기 때문에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 니은 나의 밝기 변화. 이러한 나의 밝기 변화는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아니지요. 한번 스쳐 지나가게 되면 다시는 스쳐 지나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밝기 변화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주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려면은 별 A가 별 B 주위를 이렇게 계속 공전운동 해야만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니은 주기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A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의 수직이라면은 그러니까 이 공전 궤도면이 이와 같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의 앞뒤쪽으로 공전 궤도가 그려져 가지고 공전 궤도면이 지구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지구에서 바라다 본 시선 방향과 수직이 될 때 그런 경우입니다. 수직이라면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공전 궤도면이 화면의 앞뒤쪽이 돼가지고 우리 시선 방향과 수직이 되더라도 역시 행성 A에 의한 중력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별 A하고 행성 A에 의한 중력은 역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나타납니다. 식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도플러 효과에 의한 그 행성을 찾는 방법에서는 우리의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일치해야 되지만 이러한 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행성 찾기에서는 꼭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수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 5번 그림은 서로 다른 외계 행성 탐사 방법으로 발견한 외계 행성의 물리량을
지구의 물리량과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다. 지구의 경우는 이 세로축에 보면은 행성의 질량을, 목성 질량을 일로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지구는 목성에 비해서 아주 질량이 작지요. 약 31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의 위치보다 훨씬 밑에 있고, 또 중심별, 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이 중심별인데,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1의 유지요. 그래서 지구의 위치는 여기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동그라미가 식연상에 의해서 발견된 외계 행성이고, 회색 동그라미는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발견된 외계 행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표시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발견된 외계 행성인데, 삼각형 표시로 발견된 외계 행성이 가장 적지요. 식연상보다 훨씬 적은데, 왜냐하면은 식연상에 의해서 외계 행성을 찾아낼 때는 그 중심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매번마다 주기적으로 관측이 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한 번만 관측되는 게 아니라 공전 주기 때마다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측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많이 발견했는데, 도플러 효과 많이 발견했는데,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그 별 A가 별 B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발견된 외계 행성의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위 표시로 된 것은 직접 촬영에 의해서 발견된 외계 행성인데, 직접 촬영을 할 때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성은 별의 밝기에 비해서 매우 어둡지요. 그래서 행성이 별 가까이, 중심별 가까이 있게 되면은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심별을 가리고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중심별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야만 관측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가위 표시, 직접 촬영으로 발견된 외계 행성의 특징은 물론 질량도 크지만 중심별과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발견된 외계 행성의 개수는 중심별의 주기적인 밝기, 그러니까 식연상을 이용해서 발견한 것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것보다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일시적으로 관측이 되지만 식연상은 주기적으로 관측이 되기 때문에 식연상에 의해서 발견된 행성의 수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발견한 외계 행성보다 많다. 기억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직접 관측으로 발견된 행성은 대체로 지구보다 공전 궤도 반지름이 크다. 그래야만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직접 촬영을 통해서 외계 행성을 관측할 때는 행성의 밝기가 중심별보다 매우 어둡기 때문에 중심별을 가리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행성이 되도록이면은 중심별과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관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구보다 공전 궤도 반지름이 크다. 맞다고 그랬지요.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 디귿,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발견한 행성들,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발견된 외계 행성들을 가리키지요. 이것은 대체로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발견된 행성들은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큰 행성에 속하지요. 그래야만 발견하기가 쉬운 거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과 행성의 공통 질량 중심이 별로부터 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별의 공전 궤도의 크기가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전 선속도가 증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가오는 속도, 멀어지는 속도가 다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장이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도플러 효과, 청색 편의와 그 적색 편의의 그 도플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발견된 행성들의 특징은 이 질량이 대체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전 궤도는 지구하고 거의 비슷한데 질량이 큰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디귿 시선 속도 변화, 도플렉과에서 발견된 행성들의 특징은 대체로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6번 표는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다가 모두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 가나다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O, B, A, F, G, K, M 순이 되지요. 분광형과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분광형은 방금 전에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O, B, A, F, G, K, M 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나다 별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나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다가 됩니다. 자,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별의 질량을 물었습니다. 나가 같은 주계열성인데, 세 별이 모두 주계열성인데, 나가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계열성의 경우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0.2 AU보다 넓다. 가에서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약 0.2 AU, 0.2 AU가 됩니다. 그런데 나별은 가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지요. 이 그림에서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별의 질량이 커지는데,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생명 가능 지대가 멀어지고 또 폭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나별은 가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도 멀어지지만 폭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가의 생명 가능지대 폭 0.2 AU보다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로부터 1.15 AU보다 먼 거리에 있는 행성 표면에는 물이 기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는 이 중에서 가장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지요. 가보다도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면은 다의 경우는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질량이 가장 작은 별이 됩니다. 질량이 가장 작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에는 가보다도 더 가까운 위치에 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1.15 AU보다 먼 거리는 생명 가능지대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훨씬 낮죠. 생명 가능지대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 얼음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맞았습니다. 7번 그림은 태양계와 근리제 581 행성계의 생명 가능 지대와 행성들의 공전 궤도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근리제 581 행성계의 중심별은 태양계의 태양보다 광도가 작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근리제 581 행성계에서는 생명 가능 지대가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보다 안쪽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리제 581 행성계의 중심별은 태양보다 광도가 작다고 봐야 됩니다. 중심별의 광도가 작을수록 생명 가능 지대에는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옳은 설명 고르기. 근리제 581의 광도는 태양보다 작다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르는 기간은 근리제 581D가 근리제 581D는 지금 현재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되어 있는 행성입니다. 지구보다 길다. 맞았지. 왜냐면은 이 중심별 근리제 581 이 중심별 이 별도 주계열성이고 태양도 주계열성인데 광도가 작을수록 주계열성은 광도가 작을수록 질량이 작지요. 질량이 작을수록 광도가 작고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근리제 581 주계열성은 태양도 주계열성인데 광도가 작기 때문에 진화가 매우 느린 속도로 일어나서 그 주위에 있는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이 근리제 581T 행성도 주계열의 행성도 생명 가능지대에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지구보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받는 복사에너지량은 글리제 581F가 금성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리제 581F 행성하고 금성은 중심별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광도는 태양이 더 밝다고 그랬지요. 글리제 581 중심별이 더 광도가 작습니다. 광도가 작다는 것은 주위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그 빛의 에너지가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받는 복사에너지량을 비교했을 때 글리제 581F 행성이 당연히 금성보다 적게 됩니다. 여기 많다가 아니라 적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맞았습니다. 8번 그림은 태양이 주결성에 머무르는 동안 시간에 따른 광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로축이 시간, 단위는 10억 년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4로 표시된 것은 40억 년 전, 0으로 표시된 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광도, 현재 광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광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도 L은 4파이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표현이 되지요. R은 반지름, T는 표면 온도입니다. 그런데 태양의 광도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증가해 왔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하고 시그마는 상수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반지름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거나 표면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태양이 주결성이 된 이후부터는 그 정역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평형 상태를 유지해 왔다면은 반지름은 변화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광도가 증가한 원인은 표면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기. 기억 생명 가능 지대는 태양에서 점점 멀어졌다. 생명 가능 지대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지대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태양의 광도가 점점 증가해 왔지요. 그러면 이제 태양이 방출한 에너지량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점점 태양에서부터 멀어졌겠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20억 년 전이 현재보다 넓었다. 20억 년 전에는 태양의 광도가 현재보다 작았습니다. 광도라는 것은 태양이 방출한 에너지라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도가 작게 되면은 생명 가능 지대에는 좀 더 가까워지고 폭도 좁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넓었다가 아니라 좁았다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10억 년 전에 화성은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했다. 현재도 화성은 생명 가능 지대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데 10억 년 전이면은 현재보다도 태양의 광도가 더 작았었던 때지요. 그래서 화성은 생명 가능 지대보다 훨씬 더 바깥쪽에 위치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